이런 기사가 나온지 몰랐어요. 정말 반성합니다. 저는 이 채널A에서 이 미디어 오늘이 채널A 오보 강호동 야쿠자부터 김대중 간첩까지라는 기사가 5월 9일에 쓰여진 기사인데 나는 이런 기사를 몰랐다니까. 나는 솔직히 내가 채널A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채널A에 관심이 없어서 그동안 어떤 거짓말 했는지 모르고 살았어. 예. 여러분 이 기사 다 보셨어요? 여러분 이 기사를 다 보셨나요? 난 몰랐어. 나는 이 기사 몰랐다고. 난 솔직히 이렇게 채널A와 TV조선의 오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온지도 몰랐어. 여러분들 몰랐죠? 여러분들 다 모르는 거 맞지? 그쵸. 그니까 나한테 그렇게 쟤네들이 시비를 거는 바람에 나한테 그렇게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나한테 시비를 거는 바람에 내가 얘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야. 그리고 온 국민이 알아야 될 이 기사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 그 채널A에서 나한테 그런 헛소리를 보도하지 않았다라면 제가 게을러서 이 기사를 모르고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욕을 먹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지금 3,000명, 3,300명을 앉혀놓고 이 기사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죠? 채널A 오보. 이 채널A가 지금 대한민국, 오보 천국 대한민국 채널A가 선도한다. 지금 이 채널A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오보를 한 게 뭐야? 세월호 유가족들의 시위를 2008년의 시위 사진과 2003년의 그 농민 집회 사진을 섞어가지고 일부러 그 단독이라고 그러면서 그 5월 6일자 시사 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에서 단독 입수 자막을 내보내고 세월호 추모 집회 관련 시위대의 경찰 폭행 사진을 공개하며 방송 출연자들은 폭력이 난무한 세월호 시위를 합리화할 수 있나라는 토론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요, 권영국 변호사랑 구속된 사람들 전부 이런 허위사실로 구속된 거야. 그거 알죠? 경찰이 그 폭력 시위가 있었다라고 그 증거로 제출한 게 조작된 증거였어. 근데 그 증거 조작을 주도한 게 이 채널A인 거죠. 그죠? 관련 없는 사진을 가져다가 특종 단독 보도라는 이름으로 남의 사진을 도용한 것도 모자라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데 악용했다. 채널A의 부도덕에 극치를 보고 있다. 이미 기획한 토론 주제의 방향에 잘 어울리는 사진을 골라 엉터리 방송을 했으니 출연한 패널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잘못된 사진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했으니 패널들의 헛소리는 막을 수가 없다. 아마 패널들도 얼굴이 붉어질 거다. 방송에 나와 함부로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말한다는 것이 부도덕한 언론의 하수인 역할의 다름 아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패널 각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공적 사안이다. 앞으로는요, 우리 채널A TV조선에 나와서 헛소리하는 패널들을 각각 고발하자고. 그거 알죠? 나 고발한다고.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한다고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이 날 고발한대. 그래, 그럼 나 고발해봐. 나 법정 갈게. 대신 우리도 너네 고발할 거야. 우리가 모집하는 게 지금 언론감시 고발단이야. 너네 패널들 나와가지고 김대중 간첩이라고 주장했지? 그 패널을요, 우리도 고발하자고요. 그런 말에 대해서 책임지게 해야 돼. 그죠? 그래, 나 고발하려면 해. 우리도 너네 고발할 거야. 뭔 말인지 알았죠? 예. 그래서, 예. 하여튼 그래서 단순 실수가 아니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공적 사안이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비수가 됐다. 그래서 채널A가 이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거 아주 드문 일이에요. 이제까지 그냥 오보를 밥 먹듯이 하면서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거는 이 일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 채널A 보도부 소속 기자들이 책임있는 사과와 프로그램 폐지, 출연자 영구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고도 한다. 근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았죠. 이것으로 충분할까? 엄청난 오보를 해놓고 대충 사과하거나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식으로 넘어간다. 채널A 소속 기자들의 성명서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보에 대응하는 한국 언론의 전형적인 대응 방식이다. 몇 주 며칠만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간다.
구속을 해야지. 나더러는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구속해가지고 3개월 만에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사실을 적시했다고 풀어줬잖아. 그럼 이 새끼들도 구속을 해야지. 어? 채널A의 이런 식의 보도는 창간 때부터 시작됐고 별로 개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종합 편성 채널로 출발하면서 단독 보도란 이름으로 터뜨린 것이 국민 MC 강호동이 일본 범죄 조직 야쿠자와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때도 사진 하나 보여주며 주장을 사실에 앞세웠다. 만약 강호동이 그런 범죄 조직과 연결된 인물이라면 당장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채널A의 어이없는 오보, 충격적인 오보임을 세월이 입증했다. 그 이후에도 채널A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는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탈북자를 어떻게 섭외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민 모두를 간첩 대통령을 섬긴 범법자로 만들어버렸다. 심각한 방송 오보, 방송 사고였지만 흐지부지 넘어갔다. 이거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아, 요거부터 고발해야 되겠네. 요 탈북자하고 요거 이거 흐지부지 넘어갔으면 이거부터 첫 번째 고발 사안이네.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처절한 몸부림조차 폭력 시위로 매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채널A의 이딴 방송사고는 단순 실수로 보기 힘들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중대한 방송사고에 대해서조차 처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현실이다. 법과 제도는 언론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절망감이다. 그럼 나는 왜 구속시켰냐고! 나는 왜 구속시켰어! 미국 CNN은 1998년 6월 월남전 당시 미군이 살인가스를 사용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지만 이 뉴스는 한 달 후 오보로 판명났다. 정정 사과는 물론이고 한국 언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책임을 물었다. 오보의 주책인 프로듀서의 메이프릴 올리버와 잭 스미스를 해고 조치했다. 이렇게 해야지! 군사평론가 페리 스미스도 해고당했다. 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유명 사회자 피터 아넷도 처음에는 견책이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피터 아넷마저도 사실상 해고당했다. 이 후속 조치로 CNN은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요구해야 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놈들 일단 사장을 구속하고, 내가 이 아프리카 망치부인 방송 대표로 구속됐으니까 사장을 구속하고 그 책임자들을 전부 해고시키라고. 한국의 오보는 이제 기자들의 손을 떠났다. 언론사 간부와 권력의 눈치나 보는 경영진의 책임이 훨씬 커졌다. 오보 청구를 막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언론 윤리 강령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더 타임스처럼 윤리 강령에 심각한 언론 윤리 강령 위배 사안에 대해 해고 조치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시켜야 돼. 이게 없구만. 이것부터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운동. 영국의 더 타임즈 윤리 강령처럼 심각한 언론 윤리 강령 위배 사안, 한마디로 허위 보도를 하면 해고 조치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 시켜야 되네. 그죠? 야,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그죠? 이거 해야 될 운동이네. 물론 명문화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기자한테도 책임을 묻고 언론사를 형사고발해야 돼.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스스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할 때 존중받아야 한다. 조작과 날조 보도를 특종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언론사에 대해서 관용은 죄악이다.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왜 나온지 아세요? 언론의 자유란 말이 왜 나온지 알아? 이게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언론의 자유는요, 정치 권력, 정부의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언론의 자유를 어떤 새끼들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래.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이 어디에 나왔을 때, 헌법에 나왔을 때는 개인에 대해서 명예훼손하라고 준 게 아니야.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라고 준 게 언론의 자유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따라서 정치인 후보자에 대한 감시, 감독, 비판, 언론의 기본 의무야. 정치인 후보자에 대한 감시, 감독, 비판은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야. 난 그 의무에 따라서 후보자의 문제를 비판했어. 그걸 나를
후보 비방죄로 처벌했어. 근데 언론인 중에 나 같은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 왜냐? 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갖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나를 처벌한 거야. 원래 이 후보 비방죄라는 건 그 후보의 사생활, 후보의 사생활, 비공개된 내용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나 가족이 터뜨렸을 때, 그럴 때 주로 처벌하는 법이야. 그런데 나는 내가 그럼 가족도 아니야. 왜 처벌받았어? 그 가족 같은 후보가 있다고. 가족처럼 지내는 후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게 핑계야. 그래서 나를 허위사실 유포란 누명을 씌워서 구속까지 시켰다니까? 그러다가 나를 나중에 풀어주면서 사실적시 후보 비방죄라는 죄로 얘기한 게 가족 같은 사이에 인재근을 돕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했어. 자, 나한테 사실적시로 감옥 징역 6개월형을 때렸으니까 법은 공평해야 되잖아. 그지? 사실적시로 나한테 징역 6개월을 때렸으면 허위사실 유포한 애들은 8개월 때리고 가자고. 그렇잖아? 나를 맨 처음에 법정 구속할 때 니네 뭐라 그랬어? 내가 한 말은 A의 지지자가 B의 지지자와 싸웠고, 지지자끼리 싸웠고, 그 중에 B의 바지가 찢어졌다 그랬더니 A가 날 고소했어. A가 B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는데 망치부인의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다는 거야.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 고소인의 주장을.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인데 하지도 않은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그때는 억울했지. 지금은 참 고마워. 하지도 않은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시켰다고 징역 8개월을 살릴 수 있구나. 알았어. 너무 고마워. 나 앞으로 너네들 언론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내가 그동안에는 뭐 고발하고 이런 걸 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고발할 거야. 이제부터 대법원 판례야. 나 대법원 판례. 살아있는 대법원 판례야, 나. 언론에 내가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며.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이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로 처벌했잖아. 개인 방송을.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종편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지? 내가 8개월 살았으면 너는 한 80개월 살아야지. 그죠? 자, 그래서 이 허위 보도를 하면 해고 조치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하고 실천해야 된다.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적 책임을 묻는 처벌 내용이 강화돼야 된다. 나는요, 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도 나는 선거해야 된다고 봐.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면 박근혜 빠들이 거짓말한 건 봐줘. 박근혜를 비판한 사람은 처벌해. 안 되잖아. 이거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나는 선거를 뽑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언론을 감시하게 해야 된다고 봐. 그쵸? 자, 방송통신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적 책임을 묻는 처벌 내용이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사가 허위 보도를 하면 문 닫게 해야 돼.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스스로 신중하고 책임있는 보도를 할 때 존중받아야 한다. 조작과 날조 보도를 특종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언론사에 대해서 관용은 죄악이다. 셋째, 최후의 수단,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형사처벌은 역효과가 크기 때문에 민사처벌을 통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그러네. 이게 더 크겠네. 근데 왜 나는 형사처벌했어? 왜 이래? 형사처벌하고 민사처벌해야지. 언론사에 대한 민사처벌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라 무시할 정도다. 그래서 언론사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법이 무섭지 않으니 윤리강령도 허수아비다. 그래서 한국은 오보천국, 날조보도, 오보베끼기 등이 판을 치는 거다. 국민들도 언론의 엉터리 보도에 함부로 흥분해서 안 된다. 당신도 피해자금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우리가 온 국민이 같이 읽을 기사야. 예?
온 국민이 우리 추석 때 우리 방 시청자들의 가족은 모두 이 뉴스를 봐야 돼. 뭔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까지 거짓말 해왔는가. 자, 이 뉴스 어디 있느냐. 망치부인 방송국에 가시면, 예, 망치부인의 개인 방송국 가시면, 아프리카 망치부인의 개인 방송국 가시면 여기 아비트리즘님이 모아주신 종편 관련 오보 기사 모음이 있어요. 종편의 오보 관련 기사 모음. 여기 첫 번째, 이 강호동 야구자부터 김대중 간첩까지 이 기사는 이번 추석에 온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하는가, 예, 어떻게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네. 동아일보 및 채널A의 메르스 관련 오보에 대한 월정사 입장. 뭐 오대산 월정사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나봐요. 예, 채널A의 오보가 있었나봐. 자, 하여간 여기 보시면 지금 이 TV조선하고 채널A가 어떤 그동안의 오보들을 방송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기사화된 내용이야. 채널A TV조선에서 이제까지 허위사실 보도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에 대한 기사 모음이니까 이 내용들을요 널리 알려주세요. 이번 추석은 진실을 인양하라. 이번 추석은 진실을 인양하라. 그래서 뭐라 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내년 선거 때 얘네들이 또 얼마나 채널A는 법무팀이 따로 있을 텐데 안 힘들겠어요, 망부님? 여러분, 법무팀이 있어서 뭐 할 건데? 지네가 오보한 게 사실인데. 우리는 신문 기사로 나온 걸 알려주는 거야. 신문 기사로 알려준 걸 널리 알리는 걸 가지고 지네가 우리한테 뭘 어쩔 건데. 이거는 국민의 합법적인 알 권리야. 이거 갖고 나한테 시비를 걸면 더 안 되지. 그지? 먼저 채널A가 나한테 걸었어. 먼저 채널A가 나한테 허위 보도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먼저 걸었어. 그래서 내가 반론하는 중이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건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국민의 여론으로 해결할 문제지. 그래서 여론으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사는 문 닫게 해야 돼. 국민의힘으로.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 언론감시단. 망치부인이 지금 언론감시단을 모집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주민증 보내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하실 일이 뭐냐 하면, 그 언론의 허위보도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위보도를 볼 때마다 바로 증거를 남기세요. 바로 증거를 남기시고,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그 내용을 따로 검색을 해볼게요. 진위 여부를.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어느 채널이 언제 어떤 거짓말을 했고 사실은 이것이다. 요걸 밝혀드리는 그런 방송을 우리가 해나갈 거예요. 추석 뒤에. 특히 내년에 그게 중심이 될 거야. 내년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는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방송을 하지 않고 우리는 뭘 할 거다. 언론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 불공정한 보도라는 거, 그 내용을 추적해서 비판하고 진실을 밝히는 그런 방송 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죠? 언론 감시단. 지금 본방이야. 자, 여기까지 오늘의 언론 감시단 어때요, 여러분? 필요한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할까요? 불필요할까요? 예, 필요합니다. 예,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돈으로 후원하고 싶다 이러시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돈으로 후원을 받는 거는 틀림없이 잡음이 나와. 돈으로 후원을 받는 건 틀림없이 잡음이 나와서, 그 금전적 후원은 이 언론 감시단 활동으로 금전적 후원을 따로 받지 않을 거예요. 통장도 안 만들고, 실무자도 안 두고, 그냥 자원봉사로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합시다. 그게 진정한 주인이지 뭐. 그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언론 감시단을
내가 만나서 밥이라도 함께 살까 했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 우리가 만나서 밥을 사면 그때 틀림없이 그 모임에 간첩이 들어와서 누구누구가 이 활동을 하는지를 파악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오프라인에서 모이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나중에 고발단, 이렇게 심각한 선거 시기에 심각한 허위 보도를 한 언론과 출연진에 대해서 고발장을 쓸 거야. 고발장을 쓸 때 고발인 명단에 이름 석자 들어가는 거야. 고발인 명단에 이름 석자 넣어도 된다. 그런 사람들만 고발인 명단에 동참을 받아서 이름을 적을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할 거야. 그래야 이게 그 조직이 나중에 분열되고 뭐 돈 관리가 어쩌고 이러면서 싸움이 안 나. 아예 돈 안 받을 거야. 돈 안 받고 그냥 내가 뭐 막노동을 하든 가회를 뛰든 그래서 마련해갖고 그걸로 하지, 내가 이게 그 언론 감시단으로 돈 받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몇 사람이 잔소리 하더라고. 뭐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는 둥, 뭐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둥. 됐어.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뭐 단체 만들어갖고 내가 지금 있는 단체들도 다 몇 년 되면 죽 쓰고 있는데 나까지 죽솥을 얹을 필요 없는 것 같아. 그쵸? 예, 지금 또 누가 들어와서 시비 걸고 있어? 예, 강퇴 받고 싶어서 그랬구나. 올려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언론 감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세 번째 이야기. 일단 지금 벌써 4시니까 오늘 야당에서 혁신안이 통과된 거죠. 예? 지금 오늘 야당에서 혁신안이 통과된 거죠. 그 100% 그 국민공천제로 하겠다. 그게 당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죠. 관련 뉴스 좀 갖고 와봐봐. 그 당무위원회에서 그거 통과된 거. 예. 승부수?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 아니, 이거는, 잠깐만요. 지금 문재인이 왜 통과됐는데 왜 사퇴한다 그랬어? 통과됐는데 왜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와? 무슨 얘기야? 통과된 거 아니야? 문재인 승부수,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 중앙위에서 혁신안 통과 안 되면, 중앙위? 그러니까 당무위원회에서는 통과됐고,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이 통과 안 되면 사퇴하겠다. 당 흔들기가 금도를 넘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혁신안의 과정과 함께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묻겠다고 승부수를 던졌다. 문 대표는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혁신안이 통과된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주류의 혁신안 비판에 대해 혁신안을 흔드는 분들이 다수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 소수까지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하기 어렵다. 똘똘 뭉쳐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멸을 맞게 된다면 이처럼 당이 중대한 갈림에 선 상황에서 저는 대표직을 걸고 첫째 혁신, 둘째 단결, 셋째 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바로 세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의 안이 최상의 안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혁신위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혁신안이 최고는 아니지만 시작이다. 나머지는 우리의 몫이라며 우리가 채워야 한다. 당 구성원 모두 함께해야 할 일이다. 혁신을 위한 어떤 분의 어떤 제안도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모두 수용하고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방위 공세를 펴는 비주류에 대해서는 최근 당을 공공연하게 흔드는 시도가 정도를 넘었다. 지금까지 저는 단결과 단합을 위해 인내했고 포용하고 또 포용했다. 신당, 분당을 함부로 얘기하는 분조차 단결 안에서 끌어안으려고 노력했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와 계산,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탈당 분당을 이야기하며 당을 흔드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고
이런 행위가 반복될 때마다 당의 힘이 빠지고 국민들이 외면한다고 강력 질타했다. 그는 당을 지키고 기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이 시점에서는 저는 조직의 재신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원과 국민이 재신임으로 제게 혁신과 단결의 대원칙을 명령해주면 저는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명령을 받들겠다. 총선 승리를 위한 총력체제 재창당이 가까운 뉴파티 비전도 제시하고 혁신의 기운, 단결의 정신, 승리의 자신감으로 당을 새롭게 일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제 결정은 대표로서 당의 분열과 혼란을 끝내기 위한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혁신안의 처리가 대강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제 재신임을 저를 뽑아주신 당원과 국민들께 물으려고 한다. 혁신안이 가결되고 제가 재신임을 받는다면 혁신이나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자고 말했다. 그는 당무위를 통과한 혁신안은 이제 중앙위원회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며 대표가 누구이든 우리 당에 꼭 필요한 혁신이다. 저의 거취가 어떻게 되든 혁신만큼은 다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혁신안 통과를 호소했다. 공적 혁신안은 당무위를 통과해 오는 16일 당 중앙위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는 재신임 방식에 대해선 앞으로 당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16일에 중앙위원회, 이 중앙위원회가 그거죠. 각 시도당 대표, 시도당 위원장하고 각 그 지역구 대표들, 지역구 대표들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딱 내년에 후보들이네. 국회의원 후보. 16일 날 누가 반대했는지, 잘됐다. 난 오늘 명단을 만들라 그랬지. 예. 우리 16일 날 누가 100% 국민공천 반대하는지 그거 명단 작성합시다. 아니 그냥 우리 그냥 찬반. 누가 국민들의 100% 그 국민공천에 반대했나. 그냥 우리는 찬반 명단만 만들겠다고. 반대한 사람 명단. 예. 그 반대한 사람 명단을 우리 확보를 하자고요. 비밀 투표를 하자는 둥. 그러면 비밀 투표 하자고 그런 사람 이름이라도 알자고. 이거는 공개적으로 해야지. 왜 비밀 투표를 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그죠? 예. 중앙위원회에서 100% 국민 공천을 반대하는 사람의 명단 확인하고 비밀 투표로 하자고 그런 애들은 그 명단을 그걸 확인하면 되겠네. 그죠? 지금 이 논조가 문재인이 재신임을 묻겠다 여기에 집중되는데 나는 그거 별로인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년에 야당의 후보들 중에 누가 국민 경선 반대했냐 이게 핵심이야. 문재인 재신임에다가 막 그 방점을 찍으면 문재인 내쫓겠다 이런 애들 모일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문재인을 재신임 하든 말든 관심 없고 내년에 국회의원 후보 누구누구가 국민 경선 반대했나 그것만 궁금할 뿐이야. 그죠? 예. 어떤 인간이 그 국민들이 후보 공천하는 걸 반대했는지 그거 한번 보자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그거 새누리당도 하는 거야. 새누리당도 하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그걸 반대한 야당 의원들이 누굴까? 근데 그냥 그 명단만 궁금하다고. 그거 너네 치사하고 더럽게 비밀 투표하고 그러지 마라. 비밀 투표 하겠다 그러면 너네 싹 다 잘라버릴 거야. 전원 반대한 걸로 치겠어. 비밀 투표로 해갖고 명단 숨기려고 그러면 너네 전원 아웃이야. 자, 이 이야기, 요게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비밀투표 못하게 해야지. 공개적으로 지역구에서 출마할 사람들 손 들고 의사를 밝히라 해야지. 공개투표 해야지. 당의 운명인데, 당의 운명을 정하라고 중앙위원회가 있어. 중앙위원회가 자기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의견 표명을 해야지. 개인이 아닌데. 개인의 투표권은 보장돼야 돼. 그러나 중앙위원회는 개인이 아니야. 당 중앙위는 개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 중앙위원회에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가는 공적인 정보예요. 공공의 정보를 비밀투표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지위에 맞게 당당하게 외쳐.
100% 국민 경선에 반대할 사람은 당당하게 일어나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해. 그냥 우리는 쳐다볼 테니까. 다음 이야기.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오늘 공지를 하나 올려놨지. 예.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러는 거야. 김무성 대표 아버지가 친일을 했나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그거 네이버에다 나와요 이랬어. 그랬더니만 그 질문한 애가 그러는 거야.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언론에 찾아봤는데 논란이 분분하네요. 김무성 아버지가 친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하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찾아봤어. 2년 전에는 김무성 아버지가 친일파라는 게 상식이었는데, 어머, 그동안에 이 여론조작단이 막 블로그니 뭐니 막 다 조작을 해가지고 친일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놨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뉴스를 잊고 살아서 그래.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매주 수요일 날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 자,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등갑하고 있다라는 8월 1일자 한국일보 한겨레 신문 기사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 이게 뭐라는 거야? 일사보국을 뭐래? 명 무슨 선? 무슨 원? 7일 왜 뭐라는 거니? 또 그동안에 김무성 아버지가 경북 도회 의원으로서 굉장히 막 민족을 위해 애쓴 것처럼 얘기했지만, 예, 그게 아니었다는, 그 당시에 언론 자료들인가 봐요? 예, 언론 자료들인 것 같고, 이게 뭐라는 거야. 한문이야, 왜 다. 전열의 독립, 무슨 얘기지? 이거 누가 좀 읽어봐봐. 뭐래? 모모의 전례의 독립, 뭐라는 거야? 한번 읽어봅시다. 뭔 내용인지.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게 논란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김무성 아버지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2년 전에 보도한 내용을 한겨레가 정정 보도했다. 그렇게 물타기를 했던 모양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한겨레가 정정 보도한 건 김무성이 빨갱이란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다라는 말을 빨갱이란 말이 아니라 종북 세력이란 말을 달고 다녔기 때문에 빨갱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정정해 준 거래. 그런데 마치 김무성 아버지의 친일 행적이 가짜라서 정정한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물타기를 한 거야. 또 하나는 그때 무슨 민주당에서 누가 헛소리했던 모양이야. 김무성 아버지가 친일파 누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동명이인이었대. 그래서 그거를 그 민주당에서 정정보도한 걸 가지고 한겨레가 정정보도한 것처럼 그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한겨레가 작심을 하고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드러난 김무성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공개한 거예요. 아들은 왜 미국에서 큰절을 했을까? 미국을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여느 정치인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 지지도 1위기에 더욱 그렇다. 누가 대통령 후보 여당 후보 중엔 1등이지. 커다란 몸집과 당당하던 태도는 태평양을 건너자 한없이 작아지고 말았다. 넙죽넙죽 올리는 큰절은 환영은커녕 비웃음만 사고 있다. 아프리카 추장 같다거나 아예 부채춤을 추라는 조롱마저 날아간다. 그런데도 그는 내년에 또 큰절을 하겠다고 한다. 그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김무성 대표 아버지의 친일 행적에서부터 발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료를 뒤적여보기 시작했다. 앞불싸 선친 김용주의 과거 친일 의혹은 빠르게 지워져 가고 있었다. 대신 절세의 애국자로서 변모하고 있다.
친일이 애국으로 둔갑하는 현실을 막아보고자 김 대표 부친의 과거 친일 발언을 공개한다. 천황 폐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고약한 내용이며 A4 용지 3장 분량이다. 그런 부친의 과거를 바꾸려는 시도나 미국에서 하는 큰절이나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콤플렉스의 발현일지도 모른다. 이게 김의겸이라는 기자가 쓴 거예요. 예. 야, 아니 김무성 아버지가 친일행적했다고 과거자를 보겠다는데 왜 빨갱이래? 눈에는 할 말 없으면 그냥 빨갱이래더라. 예. 한번 봅시다. 예. 자, 아버지는 천황폐하 찬양, 아들은 미국 장군묘에 감사합니다. 김무성 대표의 선친 김용주의 일제 때 발언을 보면 그가 상당한 인텔리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고대사부터 메이지 유신에 이르는 역사를 넘나들며 일본과 조선이 한민족, 한뿌리임을 설파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발언의 귀결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태평양 전쟁에 용감하게 나서라는 것이다. 징용 가라는 얘기잖아요. 예. 화랑 관창처럼 사육신 성산문처럼 목숨을 바치라고 요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김무성 아버지가 일제 말에 조선 청년들더러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화랑 관창처럼 사육신 성산문처럼 나가 죽으라고 그렇게 요구했대요. 다만 그 충성의 대상이 일본 천황일 뿐이다. 천황을 위해 벚꽃같이 지라고 한다. 야, 진짜 심각하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기행을 보면서 왜 저러지?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정치부 기자들은 국내 보수층의 지지를 다지려는 의도라고 늘 많이 분석하고 있는데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김 대표는 이미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부동의 1위 아닌가. 표를 얻으려면 왼쪽으로 가야지 왜 오른쪽으로만 가는지 설명이 안 된다. 분명히 손해보는 짓인데 말이다. 그래서 계산이 아니라 본능이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김 대표가 초대 미군 사령관 월터 워커 장군의 묘 앞에서 큰 절을 2번 올리고 나서 묘비에 묻은 진흙과 새통을 직접 손수건으로 닦으며 아이고 장군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는 기사를 보고 퍼뜩 든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라고 평가한 친형 이상득의 말도 떠올랐다. 그런데 저래도 되나라는 게 이어진 의문이다.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 때문이다. 내가 알기로 김용주 회장은 일제 때 친일 행적이 분명한 사람이다. 해방 뒤에는 미 군정청의 지원을 받았고 일본인들이 두고 떠난 적산, 전남방직을 전쟁 중에 불화받아 부자가 되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그런 가계도 때문에 김무성 대표를 친일 반공 보수 세력의 총화로 지칭한 적이 있다. 그러니 김 대표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라도 눈에 드러나는 친미 행위는 피해야 할 처지다. 그런데 영 반대로 가고 있어 의아해진 것이다. 한겨레는 2년 전 친일 행적 정정한 적이 없다. 지금 쟤네들이 한겨레가 2년 전에 김무성 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정정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녔대요. 하도 이상해서 네이버에 김무성, 김용주 친일의 단어를 쳐놓고 검색을 해봤다. 내 눈이 의심스러웠다. 김용주 회장은 친일을 의심받기는커녕 절세의 애국자로 둔갑해 있었다. 각종 기사와 블로그들이 김용주의 친일을 해명하고 애국을 칭송하고 있는 거다. 2년 전쯤 분명히 같은 검색어로 찾아봤는데 그때하고는 하늘 땅 차이였다. 그들을 클릭해서 읽어보고는 더 놀랐다. 그런 변화에 나 김의겸 기자가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년 전쯤 100년 전쟁은 계속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김무성 대표를 거론하면서 부친인 김용주는 일제 때 경북 도회 의원을 지냈고 조선 임전보국단 간부로서 황군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자는 운동을 펼쳤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 대표는 즉각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는데 내 나름으로는 김 대표의 요구를 선선하게 받아줬다. 내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칼럼에서 김 의원이 빨갱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라고 표현했는데 알고 보니 종북주의자 좌파 김정일의 꼭두각시라고는 했어도 빨갱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고 정정해줬다.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안 그러고 종북주의자 좌파 김정일의 꼭두각시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을 해줬대. 그런데
이걸 그 친일 행적을 정정했다고 거짓말을 친 건 어떤 새끼들이. 야, 부친의 친일 행적 부분도 반론을 보도해주는 걸로 서로 쉽게 합의를 봤다. 그래서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경북도 의원들은 조선인 농민들의 편에 서서 조선 총독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였으며 김 의원의 부친은 사제를 털어 조선인 한글학교 야학을 개설하고 일본 자본에 맞서 조선인 상회를 설립하는 등 애국자적 삶을 살았고 친일 인명사전에도 없으므로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라는 반론보도 문구를 김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작성했다. 반론보도는 정정보도와 성격이 다르다. 정정보도는 기자가 사실보도의 착오를 인정하고 내용 자체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보도는 양쪽의 주장을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방어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자인 나야 사실관계가 틀림이 없고 친일파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아들인 김무성 대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테니 반론할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칼럼을 쓸 당시는 김무성 대표의 행위,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왜곡에 분개했지만 돌아가신 부친까지 끌어들인 건 나도 나중에 마음에 걸리던 차였다. 이런 곡절을 거쳐 김무성 의원 부친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가 지면에 실렸다. 그 직후 김 대표가 출입 기자들에게 돌린 문자가 나한테도 한 달이 건너 전달됐다. 김 대표가 반론 보도문의 성격을 자기한테 너무 유리하게만 해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더 이상 보도가 확산되는 걸 막으려는 걸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게 문제야. 그냥 넘어가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고 살았다.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경악하기 전까지는. 2년 동안 생산된 기사나 블로그 글들의 제목을 몇 가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김무성 우리 부친은 친일파 아닌 애국자. 김무성 친일 논란 정리. 해촌 김용주 선생의 애국활동. 김무성 대표의 부친 해촌 김용주 선생 공작 속에 묻혀버린 애국자. 김무성 대표 아버지가 친일파가 아닌 13가지 이유. 아버지가 친일파라고 차라리 나를 모욕하라. 김무성 의원이 직접 말하는 나의 개인사와 가족사 등등이었어. 2년 전만 해도 인터넷에는 김 대표의 가족사를 거론하면 친일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김 대표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을 것이다. 김 대표는 어느 인터뷰에서 선친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무시하거나 관용으로 대했지만 이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거나 고소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대응이 방어 차원을 넘어서 아예 공세로 넘어간 모양새다. 친일파가 아니라는 해명을 넘어 애국자, 애국활동으로까지 미화되고 있다. 김 대표 쪽에 적극적인 언론 접촉과 논리 제공이 있었을 테고 가까운 언론 매체나 지지자들이 그를 양산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이런 환경 변화에 힘입었는지 김무성 대표의 공식 사이트에도 나의 아버지가 비중 있게 소개됐는데 부제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해촌 김용주다. 계속 참아. 경이로운 변화다. 게다가 내가 내보낸 반론 보도문이 이런 세태 변화에 공헌하고 있다는 게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김 대표의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글이 실려있다. 당시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해촌 선생이 친일 행적을 보였다고 보도하자 김 대표는 당시 경북도의 의원들은 애국자적 삶을 살았다고 강조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했다. 결국 한겨레는 2013년 10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김무성 의원 부친 관련 반론 및 정정 보도를 냈다. 정정을 해준 건 빨갱이 부분일 뿐인데 이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마치 친일 부분이 정정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어서 해촌 선생의 친일 의혹은 특정 세력의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기자인 내가 졸지에 공작 정치 하수인이 되고 말았다. 김 대표 부친의 친일 의혹을 간단하게 거론하는 오마이뉴스의 어느 기사를 보니 중간에 엉뚱하게 내가 작성한 반론 보도문까지 끼어 들어가 있었다. 그것도 원문이 아니라 첨삭이 된 문장이었다. 아마도 오마이뉴스 쪽에 기사 정정을 요구하며 그 반론 보도문을 들이댄 모양이다. 내가 별 생각 없이 합의해준 반론 보도문이 나도 모르는 새 다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거는요, 김의겸 기자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봐요. 이 당시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타협하지 말았어야 돼. 합의해주니까 이런 거 아니야, 2년 동안. 그러니 한겨레와 내가 조롱감이 되는 건 당연한지 모른다. 어느 기사에서는 이런 치욕적인 글귀를 발견했다. 한겨레는 이전에도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기사에서 오보를 게재한 적이 있었다. 김무성 의원의 부친이 친일파라는 오보와 김무성이 빨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허무맹랑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래서 그때도 정정보도를 낸 적이 있었다. 내가 허무맹랑한 기자가 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회사마저 망신을 사고 있는 것이다.
자, 알고 보니 김무성 대표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건 나만이 아니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김 대표의 부친이 친일 인명사전의 대표적인 친일파로 등재됐다고 논평을 냈다가 뒤늦게 동명이인임을 깨닫고 김 대표에게 사과를 하기로 했다.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있는 김용주는 만주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니 전혀 다른 인물이다. 그러니 김무성 부친 친일 인명사전, 민주당 거짓말, 사실 부친 김용준 애국자 등의 글들이 즐비하게 된 거다. 이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인터넷 경제 전문지 스페셜 경제는 당시 김무성 대표 부친 친일 의혹 거짓 속에 묻혀버린 진실, 알고 보니 애국자였다. 친일 의혹 명백한 공작이라는 단정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 기사에선 아울러 배 대변인의 거짓 논평뿐만 아니라 한겨레신문 역시 친일 의혹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면서 김 대표 부친의 친일 의혹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자신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김 대표의 선친 친일 행적을 정면으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내가 보니까 얘네가 너무했어. 너무 김의겸을 파른 거야. 그래서 작심한 거지. 우리 동생네 집에 칫솔을 세우고 간 거랑 마찬가지야. 우리 동생네 집에 칫솔을 세우고 가서 내가 추석날 특별방송하는 거나 이 사람을 거론해서 마치 김무성 부친이 친일파가 아닌 것처럼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정면으로 문제 삼겠다. 지난 2년 동안 사정을 몰랐을 때 어쩔 수 없지만 알고 나서도 계속 침묵한다면 나는 역사 왜곡의 공범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친일을 감추고 싶어하는 것과 친일을 애국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너무도 다르다. 또 나와 내 몸담고 있는 한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거다. 나는 사실 김무성 대표 선친의 친일 행적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자료를 이미 2년 전에 확보하고 있었다. 김 대표가 법적 대응에 임할 것이라며 내용 증명까지 보낸 판이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41년 12월 9일자 매일신보 말고도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나가서 새로 입수한 자료를 언급하진 않았다. 확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민지 미군전 전쟁 독재로 이어지는 뒤틀린 우리 역사에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후손들을 다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정서에서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가 아직도 기본적인 내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게다가 김무성 대표가 여느 정치인인가? 집권여당의 대표이고 대통령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차기 대통령 자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인물이다. 그가 선친의 친일 행적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박미중의 발언과 행위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친일 콤플렉스를 완전히 떨쳐버렸기에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굴욕적인 큰절이 나오고 우리는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발언을 태연하게 내뱉을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또 친일 타령이냐거나 웬 연자제냐 얘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한 역사학자의 도움을 받아 찾아낸 건 매일신보 1943년 10월 3일치 이면의 기사다. 아, 이분 고소당하지 않음? 나 고소고발한 애들 많어. 근데 그거 알지? 내가 너를 포함해서 1000명을 고소한 거. 너도 고소 대상이야. 자, 계속해서 본론에 집중하겠습니다. 예. 아유, 막 급한가 봐요? 또 엉뚱한 고소 얘기 나왔어. 그래, 나 고소한 애들이 10여 명이야. 근데 내가 고소한 건 저기 1000명이야. 한 역사학자의 도움을 받아 찾아낸 매일신보 43년 10월 3일치 이면의 기사다. 집중해요. 징병제 시행을 고마워하며 미국과 영국 경멸을 결의할 목적으로 부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선 공직자 대회를 다룬 기사로서, 그러니까 대회 이름이 전선 공직자 대회라는 대회야. 요걸 이제 매일신보가 기사로 썼어. 제목은 총후의 전열, 저게 총후구나. 총후의 전설의 총립 제2일 공직자 대회의 멸적의 열화 창일 각 의원들의 연론이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의 부친 김용주는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 정신문화의 앙양으로 각면에 신사를 건립하여, 한마디로 왜 그 신사참배 있잖아. 신사참배하는 그 신사를 건립하여 경신, 숭조, 보은, 감사의 참뜻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영 경멸에 돌진할 것을 촉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말이 어렵죠. 김무성 아버지가 각 면에
그 일본이 우리한테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 그걸 세워야 된다. 이유가 뭐냐?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 징병제 실시를 해준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일본의 정신문화를 더 높이기 위해서 신사를 면마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야. 기사가 간단해서 더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까 찾다가 이 대회 사무국이 44년 1월에 발간한 징병제 시행감사 적미영 경멸 결의선양 전선 공직자 대회 기록을 발견하게 됐다. 그 책자는 김용주의 발언이 상세하게 실려있다. 옮기고 나서 보니 A4 용지로 3장이 넘는 분량이나 몇 가지만 추려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날 회의에서 첫 번째 의제는 징병제 실시에 즈음하여 그 완벽을 기함과 함께 2,500만 민중에게 고마우신 성질을 철저하게 젖어들게 하도록 구체적인 시책 의견이었다. 징병제 실시에 대해서 고마우신 성질에 철저하게 젖어들게 하도록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김용주는 박수를 받으며 등단해 먼저 가장 급한 일은 여기 지금 우리 이쪽 방에도 들어왔고 요원이 난동을 피우고 있었군요. 얼릴게요. 김용주는 박수를 받으며 등단해 먼저 가장 급한 일은 반도 민중에게 고루고루 일본 정신문화의 진수를 확실히 통하게 하고 진정한 정신적 내선일체화를 꾀하여 이로써 충실한 한국 신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방책들을 제안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강면에 신사를 건립하여 모든 민중으로 하여금 신을 공경하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며 일본 정신의 진수에 철저히 젖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다. 한국 교회는 뭐하냐? 김무성 그 의원실로 쳐들어가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떳떳이 주장해왔잖아? 그런데 그 신사를 김무성 아버지가 강면에 세우고 이걸 강요한 주범이야. 그는 이어 앞으로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여기가 더 웃겨요.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과 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받들어 모시어질 그 영광을 충분히 인식하여 모든 것을 신께 귀의라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하여 현세의 신이신 천왕께 귀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한다. 어머, 이거는 반응 좀 봐야 되겠어. 이거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김무성 아버지가 한 말이야. 이거 오늘 처음 보신 분. 이거 오늘 이런 내용 처음 보신 분. 세상에 이런 김무성 아버지를 애국자였다고 써 있었던 거야? 나도 처음 봤어, 지금. 나도 오늘 처음 봤어. 이런 기사는 메일에 안 뜨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거 못 봤어요. 토요일날은 거의 신문을 안 봐가지고 내가, 야, 이게 토요일날 특별판으로 나온 기사였어. 그래서 우리가 몰랐어. 기가 막히네요. 요것도 우리 추석 때, 요 기사도 가지고 가서 다 같이 가족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언론이 숨긴 진실, 이 기사도, 이 추석 때 전국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웬만하면 프린트를 해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조선의 부모들이 천황폐하를 위해 기꺼이 자식의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면 단위마다 신사를 세워 신앙심을 고취시키자는 고약한 내용이다. 일본 동맹통신사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김용주는 말만 내세운 게 아니라 실제로 대구 신사를 건립하는데 2,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온다. 이 당시 2,0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절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이야. 2,000원이면. 더 심한 건 신라시대 때 화랑 관창과 조선시대 사육진 성산문의 사례를 들며
우리는 이처럼 의용 충렬한 선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손인 자가 분투하여 굳건한 각오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는 논리를 편다. 우리 조상들의 충성심과 의기를 오늘에 되살려 일본 천황을 위해 떨쳐 일어나자는 얘기다. 기가 막히죠? 그죠? 기가 막히죠? 야, 우리 이런 거 잘 몰랐어. 그죠? 야, 이게 왜 팩트, 이게 왜 선동이야? 어? 너 막 가슴이 두근거려? 자, 여러분 지금 막 선동한다고 떠벌리는 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얼리고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예. 화랑관창과 성산문을 찍어 붙여가지고 지금 일본 외왕한테 충성해서 가서 군대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야. 김용주는 이어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한글판을 매주 1회 발행하자고 제안하며 그를 통해 영미 화란의 과거 수백 년 동아 침략의 실정 및 과거 현재의 통틀어 약소하고 전쟁에 패한 국가민족의 말로가 얼마나 참담하고 슬프고 애달기 짝이 없는지를 명시하여 정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1억 국민을 굳게 단결하여 죽어서라도 승리하겠다는 결심을 확고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라는 말로 연설을 맺는다. 기가 막히는구만.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한글판으로 매주 1회 발행하자고 연설을 했대요. 김용주는 두 번째 안건에도 등장해서 발언을 한다. 안건은 대동아전쟁 바야흐로 저편과 이편이 결전 양상으로 바쁘고 어지럽고 맹렬하게 됨을 돌아보고 더욱 경멸의 결의를 새롭게 하고 조선서 필승신념을 고양하며 전력 증강, 전시생활의 확립을 한층 심화, 철저히 하는 건설적 의견이다. 그는 이 의제와 관련해 반도 2,500만 반수인 부녀자의 생산 방면 활동을 높이기 위해 취사는 아침밤 2번으로 하고 점심은 도시락제로 할 것, 요리집, 음식점 등 유흥음식 시간을 미영 격퇴까지 당분간 2시간 내로 제한할 것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질 정도다. 이 자료를 통해 매일신보를 바라보는 김무성 대표 부자의 시각차가 드러나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나는 2년 전 칼럼에서 41년 12월 9일치 대한매일신보를 근거로 김무성 부친 김용주는 조선임전보국단 간부로서 황군에게 위문편지를 보내자는 운동을 펼쳤다고 썼다. 실제 그날치 신문 기사를 보면 김용주는 대구부 욱정국립국민학교에서 열린 조선임전보국단 경북지부 결성식에 참석한다. 거기서 그는 황국 장병에게 감사의 전보를 보낼 것을 제안했고 이는 만장일치로 가결된다. 그리고 그는 조선임전보국단 경북지부 상임이사에 선출되는 걸로 나온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 쪽은 매일신보가 당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고 당사자가 작성하지 않은 기고문조차 매일신보 기자가 임의로 작성해 보도한 사례가 있는 만큼 믿을 수 없다고 언론중재위에 반박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매일신보는 반도의 민지개발에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다며 매일신보 한글판을 추가로 발행하자고까지 했으니 우리 역사의 씁쓸한 한 단면이다. 결국 김무성이 2년 전에 거짓말한 거네요. 김용주도 해방 이전 자신의 행적을 숨긴다. 그는 작고 1년 전 84년 나의 회고록 풍설시대 80년을 펴내는데 일제말 행적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이러한 시국하에서는 만사에 있어 조심스럽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일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43년부터 일제치하의 모든 면에서 스스로 후퇴하여 8.15 해방에 이르기까지 칩거 생활로 들어간 것이다. 야! 연병? 저런 연설이 칩거 생활이면 43년의 전선 공직자 대회의 발언은 깨끗하게 지운 것이다. 나는 이 자료로 인해 김용주 전 회장이 단박에 친일파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김용주 전 회장의 일대기 가운데 후손들이 평가해야 될 대목 또한 많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운영해 경영난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영흥학교를 새롭게 설립한 점이 그렇다. 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작전에 당시 주일공사였던 김용주가 메가더 장군을 찾아가 5대 궁궐과 4대 문을 하나하나 지도에 표시해가며 우리 역사 유물과 주요 문화재를 보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하니 자기 주장이겠죠? 크나큰 공로다. 단지 이 자료를 계기로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다. 시인 김수영이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라고 노래했듯이 그 친일과 독재라는 우리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고쳐나가려는 용기만이 우리를 진창의 역사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큰 꿈을 꾸는 김무성 대표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에라야 열강의 틈바구니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의겸 기자의 글이었습니다. 자, 이 글, 오늘 이거 보기 전까지는 김무성 아버지가 친일인지 아닌지, 예, 김무성 아버지가 친일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고 헷갈렸다 그런 분. 그런데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확실하게 팩트 정리가 됐다 그런 분만 손. 예. 김무성 아버지가 친일파라는 근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친일 행적. 근데 그리고 막 블로그나 네이버에서 막 애국자라고 얘기해가지고 헷갈렸는데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논쟁 끝났다. 오케이?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이런 방송이야. 사실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보는 분들은 뭐 저기 진보 사학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다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만 망치부인이 몰라면 이분들도 모르다가 망치부인이 알게 되면 다 같이 아는 거. 그게 우리 방송의 특징이야. 그죠? 우리 방송은 내가 모르는 거는 다 같이 몰라. 근데 내가 아는 건 다 같이 알아. 그죠? 예. 오늘 아침에 와서 김무성 부친이 친일파라는 주장 그거 질문하면서 논란이 많던데요 라고 객관적인 척하고 글 쓰고 간 친구 고마워. 내가 자네 덕분에 오늘 이 기사를 찾아봤어. 저는요 늘 요원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너네들이 아침에 와서 나한테 김무성 아버지가 친일파라는 주장은 그 뭐 논란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쓰지 않았으면 나는 이 기사를 찾아볼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근데 니네가 와서 마치 객관적인 척 하면서 김무성 아버지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 기사를 찾아본 거야. 요 위에 건 지금 우리 한겨레 신문 읽은 거고요. 그 밑에 그 김무성 아버지 친일 행적 미화 말라 요건 프레시한 기사예요. 위에 긴 거를 짧게 저기 요약해 놓은 거야. 짧게 요약해 놓은 걸 프린트해갖고 온 동네 뿌려. 이번 추석 때 온 가족에게 한 장씩 배포하세요. 네. 자, 우리 동생 집에 했다는 건 뭐냐면, 내 동생 집에 웬 놈이 나타나가지고 세면대 밑에 칫솔을 세워놓고 갔어. 아마 이놈은 이 칫솔을 세우면서 이랬을 거야.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 그러면서 이 세면대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 칫솔을 세웠겠지. 이 들떨어진 놈.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벌을 주기로 했어. 원래 추석날 저녁에는 방송 안 하기로 했는데 이놈이 이런 짓을 해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추석날 저녁에 특별 생방송 할 거야. 이승만 박정희의 그 정치경제사,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정치경제사를 27일에 생방송을 할 예정이야. 누구 때문에? 이 칫솔 세운 놈 때문에. 아마 볼펜 세우는 여자를 무지 존경하는 팬인가봐.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와갖고 칫솔을 고스란히 세우고 갔나봐. 이 칫솔은 욕실 장 안에 있던 군대 간 조카의 것이래요. 이걸 꺼내갖고 세면대 밑에다가 세워놓고 갔어. 예. 이것들이 뻑하면 들어와 남의 집에. 이 볼펜 세운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나도 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합니다. 이러면서 그 남의 집에 들어가고 칫솔을 세우고 간 모양인데 너 때문에 내가 추석날 특별방송할 거야. 추석 연휴에 안 쉬고 내가 특별방송할 거야. 잘 들어. 그리고 니네들이 뭐 자꾸만 니네들이 자꾸만 사고를 치면 너네들이 이렇게 해서 나를 겁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너네들이 나를 겁줘서 방송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너네한테 벌 주는 개념으로 나 방송 더 할 거야. 너네 때문에 열받아갖고 나 방송 더 할 거니까 각오해. 엄마, 방송보다 중요한 걸 하나 잊었어. 뭐? 어제 내가 안 까거나 했지. 왜 안 줘?
줄게. 네, 알았어.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나한테 어떤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예, 어떤 시청자가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가서 왜 채팅창이 왜 깨졌지? 언놈 때문에 깨졌냐? 예. 나한테 어떤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사진을 하나 보냈어. 예. 사진을 하나 보내가지고, 그거 보셨어요? 아닌데.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이라고 잘못 보도된, 박정희, 가만있어 보자. 이거. 나한테 누가 텔레그램으로 이 사진을 보냈어. 박정희, 나라 위에 만주 군관학교 입학, 미화 위인전 알고 보니, 재민아, 이모 아직 방송 중이야. 30분 뒤. 여보세요? 재민아, 이모 지금 방송 중이야. 30분 뒤에 전화해. 예. 죄송합니다. 네. 나한테 이제 이 사진을 딱 보낸 거야. 근데 이걸 딱 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걸 나한테 보낸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은 또 이게 출처가 어딘지 모르고 처음에 보냈나봐. 여기 내용이 뭐냐면, 박정희는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만주로 갔어요.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힘든 훈련을 마친 박정희는 또다시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하였어요. 일본은 곧 망할 것이다. 박정희는 마음속으로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나라는 광복이 되었어요. 박정희는 광복군에 들어가 조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열심히 훈련을 쌓았어요. 하지만 나라에서 광복군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박정희는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어요. 이걸 보고 몇몇 사람들이 이게 박근혜가 만든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내용이 교과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글을 보낸 사람한테 이거 어디서 보낸 글이냐? 그러니까 어느 책에 나왔냐고 출처를 물어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화면만 퍼돌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출처 확인 안 하는 국민들이 막 열이 받은 거야. 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아니야. 이게 학원출판사라는 학원공출판사인가? 그런 출판사에서 펴낸 옛날 동화책이야. 박정희 미화하는 동화책. 근데 이걸 갖다가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누가 퍼돌린 모양이에요. 맨 처음에 그걸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한 사람 누군지 찾아내야 돼. 왜 그걸 찾아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주장한 근거가 있을 것 같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어떤 이유냐? 지금 우리가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을 할 거예요. 지금 오늘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지금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 오늘 아침에.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그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강행하겠다라고 그동안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고 해놓고 오늘 아침에 국정교과서로 강행한다라는 발표를 했어. 그래서 이제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을 하려는 우리의 주장을 이걸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퍼돌린 사람이 난 일부러 뿌린 덫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들의 주장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로 격화시키려고 요게 어느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이라고 퍼돌린 것 같아. 그치? 내가 볼 때 이거 찾아야 돼. 누가 이 내용을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이라고 돌렸는지 맨 처음 출처를 찾아야 돼. 그 사람 수상한 사람이야. 이거는 덫이에요. 우리가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이 막 시작이 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국정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근거로 그 트위터나 인터넷 네티즌 글들이 이용될 거야.
앞으로 그런 일 벌어지나 아니냐 봐봐. 다음 주 정도에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예. 난 이거 얘네들이 일부러 덫을 놨다고 봐. 지금 막 열심히 퍼돌린 사람들 스스로 삭제하시고 그 내용을 잘못 알았다라고 아니 삭제하기 싫으면 정정보도를 하세요. 정정보도. 뭔 말인지 알아? 이 새끼들이 내가 볼 때 지뢰 설치한 거야. 그거 막 퍼돌린 사람들,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퍼돌린 사람들 나중에 덫에 걸리는 거야. 우리의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물타기 하려고 미리 준비한 거야. 어?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자, 그럼 이 글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 사실은 1990년대 출판된 동화책이다. 13년 전에 절판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 육군사관학교 입학 이유 등을 미화한 한 위인전이 초등학교 교과서로 오해받아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발단은 지난 7월께부터 오늘의 유머와 MLB 파크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박정희 창조 미화라는 제목의 사진에서 비롯됐다. 이거 작업하는 데잖아. 어? 요거 요원들 작업하는 거잖아. 그죠? 국정원 댓글 요원들이 오유 MLB 파크에서 활동했어. 그치? 딱 이게 7월달부터 이걸 누가 퍼뜨렸다니까. 사진으로 촬영된 책 내용을 살펴보면 박정희는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만주로 가서 아까 읽은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 적혀있다. 한겨레가 취재한 결과 해당 내용이 담긴 책은 90년대 학원 출판 공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판타피아 위인전기 한국편 32권 중 한 권인 박정희 전 대통령 위인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1960년대 만들어진 학원 출판 공사는 90년대까지 왕성하게 전집 출판 사업을 벌이다가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 저녁은 친구들이랑 먹자고 해가지고 거기 식당에서 갔다 와. 예. 90년대까지 그 학원 출판 공사는 90년대까지 왕성한 전집 출판 사업을 벌이다가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해당 전집은 절판돼서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 이 같은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출판 관계자는 8월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집 초판은 당시 전진 프로덕션이란 기획사에서 제작했고 학원 출판 공사가 인쇄를 맡아 판매했다며 해당 전집은 13년 전인 2002년 2월 절판됐고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기사를 보면 청년 박정희는 경북 문경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일제강점기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했다가 나이 초과로 탈락했다. 박정희는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한 박정희 142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쓴 혈서와 지원 서류 등을 넣어 다시 군관 모집에 응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주 신문 기사에는 박정희가 지원 서류에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라며 한 명의 만주 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하고 있다. 이게 박정희가 그 당시에 만주에다가 그러니까 만주군에 편지를 보냈고 그 내용이 만주신문에 기사화된 거야. 광복군 편입과 관련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박한용 민족문제 교육홍보실장은 해방이라는 급격한 상황 변화 중에 중국에 흩어진 광복군이 인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박정희를 편입한 것이라며 광복군을 추가 모집한 곳에 가서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중대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연고가 없던 박정희가 중국에서 귀국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군배를 타고 부산으로 귀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만주군에서 박정희와 같이 근무했던 중국인 동기생 고경인 씨는 해방 직후 박정희의 모습에 대해 그날 1945년 8월 15일 오후 박정희를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낙담한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내가 우리하고 같이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고 위로해줬습니다.
박정희는 북경으로 떠나면서 고국에 돌아가면 건국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조선이 해방되니까 박정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낙담한 모양이었대. 그런데 이걸 저렇게 미화해서 동화책을 펼쳤던 거야. 그런데 이 동화책 내용을 누군가가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이라고 계속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막 퍼졌다는 거야. 이거 내가 볼 때 부비트랩이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싸움이 시작돼요. 국사교과서 국정교과 반대운동. 지금 서울대 교수 77%가 반대했잖아. 서울대 교수 77%와 역사교사 2255명이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을 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때 요 내용을 가지고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허위사실 유포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 자료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걸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처럼. 그러니 스스로 요 내용을 그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올린 사람들 바로 잡으세요. 여러분 바로 잡으시고, 이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국정교과서 막을 수 있어요. 왜 매번 중요할 때 이렇게 실수를 하는지. 자, 요 내용 하여튼 박정희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건 중요하지만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얘기한 거는 오해다. 예. 뭔 말인지 알았죠? 예. 이게 본격화 될 테니까 기다려 봐봐. 예. 자, 그 다음 마지막 뉴스는 서울시의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서울시의 그 기관을 감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감사원에서 결재도 받기 전에 청와대로 직접 보고가 됐다는 거야. 관련 기사 좀 찾아봐봐. 근데 원래 이 서울시의 감사 내용은요,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이 아니래요. 서울시 감사, 서울시 기관 감사 내용은 대통령한테 직보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뭐 전쟁이라든가 이럴 때만 직보하는 거지, 서울시의 기관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감사원에서 자체 회의를 통과해서 결재도 받기 전에 왜 청와대로 갔냐. 왜 청와대로 갔냐. 이게 지금 박근혜가 그만큼 박원순을 견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박원순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그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미리 빼돌려서 보고 그랬다는 거야. 관련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예, 왜 직행했나요, 제목이? 그 다음에 그 미디어 몽구님이 촬영해갖고 올리신 노래 동영상이 있어요. 어떤 교회의 아이들인 것 같아. 어느 교회의 아이들을 시켜서 지난 이제 8월 15일인가봐. 건국 60주년 국민대회라고 그러면서 그 이상한 교회에서 애들을 세워갖고, 그것도 빨간 넥타이를 매게 해갖고, 역사를 밝힌 100명의 위인이란 노래를 개사해서, 노래를 부른 거야. 물리치자 공산당, 거짓분열, 이런 노래를 애들한테 시켰나봐요. 예. 근데 딱, 나도 보니까, 진짜 무슨 박근혜가 구경하고 온 북한 어린이 합창단 같았어. 박근혜 방북 동영상에 보면 북한 어린이 합창단 노래한 장면 나오는데 거의 컨셉이 똑같아.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물리치자 공산당 거짓분열 이러면서 그 노래를 부른 모양이에요. 예. 그게 이제 지난 8월 내가 근데 이 기사를 안 보여주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 애들이 무슨 죄냐. 이 애들, 이거, 나중에 얼마나 두고두고 쪽팔리겠어. 이건 다른 기사구나. 요거는 이제 서울시 기관 감사 결과가 왜 청와대로 직행했나라는, 기사 내용이에요. 네. 수시로 보고된 건들, 사무총장 결재도 없이 청와대로 갔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예. 감사의 독립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다는 야당 의원의 비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애들의 이야기야. 난 이런 기사는 애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이거 애들이 이거 사실 두고두고 부끄러운 거, 얼굴이 잘 보이진 않는구나, 다행히. 어린이 합창단의 외침, 물리치자 공산당 거짓분열. 예. 이런 모습으로, 예. 이런 모습으로 이제 노래를 한 거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이거 얼굴이 너무 자세히 나왔다. 예,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예,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메고, 꼭 박근혜 북한 갔을 때, 북한 애들 노래 부르듯이, 예,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노래 가사가 기가 막혀. 잠깐만요. 아우, 이놈의 마케팅 전화 진짜, 씨. 아휴,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기사. 아니야, 나 이 기사 왠지 찝찝해. 이 기사 왠지 찝찝해.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거는 난 자유라고 봐. 그런데 이 애들한테 이 노래를 외우게 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세워놓고 노래를 부르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 부모들도 다 동의를 얻은 건지, 예?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 이건 아이들에 대한 아동 학대 아니야, 이거? 이건 아동 학대 아니야. 이 애들이 이거 뭘 알고 이걸 불렀겠어. 이거는 이 부분은요, 하여튼 무슨 먼 교회? 교회에서 이런 짓거리 했대. 교회에서 이런 짓거리 했대요. 이거는 정말 고발해야 될 상황 아니야? 이 기사에 보면 나와요. 가서 기사를 찾아보세요. 나는 도저히, 이거 진짜 문제 심각한 것 같아. 이게, 그럼 아동학대가 아니면 누구 학대냐? 아동학대가 아니면 뭐야, 이게? 이 애들이 지네가 부르는 노래 의미는 알겠어? 이 어린애들 데려다가? 저 아이들이 지네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의도에서 나온지 알고 불렀겠어? 저건 또 뭐야? 국정원 채용 상담? 저는 하여튼 근데 이게 벌써 2년 전에 나온 노래래. 2년 전에 나온 노래이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퍼뜨리는 중인가 봐. 그런데 이렇게, 무슨,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나는 이거 부모들이, 난 이거 고발해야 된다고 봐. 고소해야 된다고. 이건 무슨 얘기야. 국정원 채용 상담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별로 중요한 기사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중요한 기사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저기, 이렇게, 방송과 무관한 내용을 막 올리지 마시고, 이 기사 핵심 내용이 뭔지가 얘기를 해주세요. 별로 중요한 기사가 아닌데, 이게 중요한 얘기할 때 이런 기사 올리시면 어떡해. 일단 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외우게 한 거. 난 저 동영상, 그래, 화면은 보지 말고 소리만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의 인권 때문에 화면은 내가 못 보여주겠고.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능케 한 이 나라의 구조의 모든 얼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재평가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보 좌파 세력들이 주장하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학생들이 부정적 사관으로 쓰여진 역사 교과서로 우리의 현대사를 배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면 단연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고 진정한 광복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45년 8월 15일은 일본 천황이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한 항복일이고, 그 항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된 해방 70주년이지 결코 광복 70주년이 아닙니다. 하얼빈역에서 도시락 폭탄으로 의거한 안중근 의사와 또는 우리 한국 역사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첫 번째로 세종대왕을 보내신 것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순신 장군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 축복이고, 세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보낸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국 불어보시자! 국 불어보시자! 국 불어보시자!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4살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본 영상을 보시면 가사가 나와요. 예. 소리가 지금 녹화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역사를 빛낸 100명의 위인 그거 작곡자가 동의했나? 이 음을 이렇게 갖다 써도 된다고? 이거 유튜브에 가서요, 미디어 몽구 건국절 기념식 어린이 합창단 노래가사 충격, 요거 찾아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4살짜리 아이들부터 저 노래를 시켰다.
난 정말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부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볼 땐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예, 그 한국의 개신교가 계속 이런 짓을 그냥 묵인한다면 나는 유럽의 교회처럼 될 것 같아요. 유럽은 사실 이 자본주의를 만드는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들이었어. 그런데 지금 유럽엔 교회가 없대잖아. 유럽에서는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여가지고요. 지금 그 교회들이 다 팔린 거야. 다 팔려서 술집이나 호텔로 다 바뀌었대. 체육관이나. 나는 진짜 대한민국의 이 개신교회가요, 이런 짓거리에 대해서 그냥 뭐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러면서 묵인한다면, 그 계속 이런 짓거리 한다라면 나는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정말 곧 사라질 것 같아. 정말 믿음 깊은 신앙인들이 대한민국의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난 너무 참혹한 것 같아. 이거 진짜 참혹한 거야. 이 대사를 애들한테 외우게 한 거 아니야. 얼마나 잔인하냐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무엇보다 여러분, 건국 67주년이라는 주장은 왜 문제죠? 뭐에 위반된다? 건국 67주년이라는 표현은 뭐에 위반된다?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의 그 법적 전통을 무시하는 발언이야. 저 사람들 저렇게 얘기하자. 이거 헌법을 외면한 거, 헌법을 반대한 거기 때문에 이적단체예요, 저거. 우리의 헌법 정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저런 거는 만약 헌법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저렇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했잖아. 저거 아로 같은 조직이라고. 저거는 일제강점기라는 적을, 일제군국주의자들이라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야. 우리 헌법에 뭐가 나오냐면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법통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건국 67주년이란 말은 그 말을 부정하는 거야. 48년에 건국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 얘기는 그러면서 이승만이를 국부로 만들겠다는 주장이야. 그런데 이승만이 만든 법에도, 이승만이 맨 처음에 제정한 헌법에도 나와 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찾는다. 그래서 이승만도 우리의 연원은 1919년에서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저 짓거리를 한 거야 지금. 왜 그래? 무식해서 저래. 헌법을 모르고 무식해서 저래. 아니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면 의도적인 거야. 의도적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싶은 거죠.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소위 이승만 때부터의 자기네들의 이 친일파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친일파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인 거야. 이승만이가 1919년에 건국됐다고 외쳤는데 건국 67주년이면 산수를 못해? 1919년부터 2015년인데 이게 67주년이면 너네 집단의 문제는 산수가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굉장히 미안해. 괜히 심각하게 생각했네. 이 건국 67주년이라는 너희들의 그 수준이 산수를 못하는 거지. 이승만도 니네들이 국부로 외친 이승만이도 1919년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네가 67주년이라고 주장하는 건 산수가 안 되는 거지? 그래. 하긴 뭐 우리 방에 와서 댓글 쓴 애도 수준 딱 보니까 그러더라. 이해한다. 그래. 그럼 그렇지 뭐. 너네들 수준이 그렇지. 산수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국부면, 건국의 아버지면 따라야 될 거 아니야. 너네가 좋아하는 이승만이도 1919년이 건국이라는데 어디다 대고 뻘소리야. 이 무식한 것도 진짜.
하여간 그 건국절 이게 이제 8월 15일에 한 행사였을 거예요. 예. 이 8월 15일에 이런 행사를 했는데 사실 이게 헌법에 위반되고 무엇보다 이승만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67주년 그럴까? 산수를 못하거나 독립군의 역사를 지우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거 또 모를 것 같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0만원권 지폐를 만들기로 했던 거 알죠? 우리나라에서 10만원권 지폐를 만들기로 했고 그게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10만원에 들어갈 인물로 김구 선생님이 채택됐었어요. 그거 아세요? 노무현 정부 때 그 5만원권, 10만원권 새 화폐에 인물을 국민투표를 했어. 그 국민투표를 하기보다 이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1위가 나온 게 김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5만원권이 나왔잖아. 그리고 2008년인가에 김구 선생님의 10만원권이 나오기로 했어. 김구 선생님 초상화를 그린. 그런데 이명박이 그걸 무산시켰어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야. 김구 선생님의 얼굴을 그 10만원짜리 넣은 거를 이명박이 무산시켰어. 넣기로 한 걸. 그래서 지금까지 10만원권이 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한 짓이 뭐냐 하면 그 10만원권 자리에 이승만을 넣어야 된다. 박정희를 넣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예. 지금 쟤네가 10만원권에 이승만을 넣어야 된다. 박정희를 넣어야 된다. 이러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야. 놀고 있어. 기가 막히죠?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언론은 진실만 보도하겠지라는 철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그것들이 좀먹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왔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역사도 잃고 민주주의적 권리도 잃고 우리 헌법도 잃고 우리는 지금 재벌들의 여러분 그 매트릭스란 영화 보셨죠? 매트릭스란 영화에 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매트릭스란 영화에 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무슨 캡슐 안에 다 갇혀 있어. 그래서 이 인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생체 에너지 이걸 전력으로 뽑아 쓰는 기계에게 생체 전지 역할로 그 핏바라먹힘을 당하고 있는 에너지를 착취당하는 알 상태로 있는 장면이 나와. 인간 전지. 굉장히 참혹하잖아요. 너무 끔찍하잖아. 근데 내가 볼 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야. 여러분 지금요. 어저께 뉴스에 계속 떠벌렸던 게 뭐였냐면 이번 정부에서 정부가 제출한 거 예산안을 아직 통과 안 됐어. 그런데 마치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10몇 조를 쓴다. 정말 청년 일자리를 위한 거야? 내가 볼 때 언론 플레이 같아. 복지 예산 155조? 청년 일자리 만드는 거 16조? 나 이거 뻥 같아요. 정말로 어떻게 그 돈을 쓰겠다는 건지. 이제까지 박근혜가 해마다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한 짓이 뭐냐? 9조 8천억 원을 들여서 빚내서 집 사라고 그러면서 그 아파트 대출금 이자 깎아줬어요. 그래놓고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에 돈 썼다 그랬단 말이야. 정말로 16조 원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데 쓴다고? 누가 그래? 그거 확인해봐야지. 그죠? 그거 한번 확인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막 돈이 없다. 들어오는 세 수입이 적기 때문에 복지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주장이야.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쌩 거짓말이죠. 왜? 박근혜가 지금 깎아준 세금이 수십조 원이라고. 박근혜가 재벌들한테 법인세 깎아준 게 수십조 원이야. 이명박 박근혜가 100조 넘게 깎아줬어. 부자들한테 깎아준 세금이 100조 원이 넘는데 그렇게 100조 원씩 깎아주니까 세수입이 줄어드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복지를 줄인대. 이런 이 잡것들을 만나. 이런 이 천하의 잡것들. 그래서요, 내일부터는 박근혜 예산안에 대해서, 이 박근혜 예산안의 허구 주장을 찾아내고, 이번 추석 밥상에는 박근혜의 실패한 경제정책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이 어느 친척하고 토론을 하더라도 빠삭한 내용을 머리에 숙지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방송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로 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 20살 적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편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예. 내일 뭐 하지 오늘 굉장히 앞부분에 제가 막 화가 난 상태라서, 예. 쟤네들은 아마도 망치 부인을 겁주고 싶었나봐요. 예. 망치 부인을 겁주기 위해서 이제 망치 부인 집에는 들어오면 티가 나니까, 망치 부인 동생네 집에다가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 갔어. 세면대 밑에다가 칫솔을 세워놓고 그 망치 부인이 겁먹기를 바란 것 같아. 근데 니들이 잘못 알았어. 우리 자매들이 굉장히 거칠어. 너희들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원래 추석 명절에 방송 안 하는 사람인데 이번 추석 명절에 방송할 거야. 생방송 하면서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의 시대의 정치 경제사, 그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온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종편의 거짓말, 종편의 오보기사, 그런 내용으로 내가 방송할 거야. 누구 때문에? 내 동생네 세면대 밑에 정가운데 칫솔을 세우며 볼펜 세운 그녀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했을,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고 생각했을 너 등신 때문이야. 등신 너 때문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나 저기 추석 때 생방송 할 거다. 특별 생방송. 나한테 두려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이미 37살에 내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누가 나한테 겁을 주려고 하면 나는 분노하는 사람이야. 어따 대고 협박질이야. 이것들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다라면 추천! 3048분이 추천하셨네요. 초콜릿이 없어서 강제 추천을 못 받고 있는데, 자, 추천해주신 3051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하고 도망간 200명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네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행운의 순간, 너희들의 다리는 녹색 설사로 물들어갈지어다. 자, 추천해주신, 자발적으로 추천해주신 3140분께 3150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방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예, 지금 어느 종편에서 시비를 걸고, 그 종편 출연자가 뭐 날마다 지금 뭐 저를 고소고발한다고 뭐 떠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소송비가 또 많이 들겠죠. 예, 소송비 한 3천만원 듭니다. 한번 시작하면.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별풍선이 우리 망치 부인의 소송비로 잘 쓰여집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초콜릿으로는 강제 추천을 받아내고요, 여러분의 스티커로는 망치 부인의 순위를 올립니다. 망치 부인의 순위를 올리기 위한 스티커는요, 한꺼번에 많이 쏘실 필요 없고 한 장씩 자주 쏘시는 게 그게 순위에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시작할 겁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녹화 떠서 그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우리 참세상님, 그리고 여비고님, 풍행국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저한테 아무것도 받는 거 없이, 대가 없이 일하시는, 대가 없이 사명감으로 올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수고를 보실 때는 꼭 수고했다는 인사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니들이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꿈꾸며 내 동생네 집에 칫솔을 세워두고 가도 나는 볼펜 세운 여자를 생각하며 비웃을 수 있다. 니들은 내가 두려움에 떨길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니네가 나를 건들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다. 나의 이 분노 게이지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야. 나의 방송은 이제 내 선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니들이 뭔 수작을 해도 멈출 수가 없다. 응? 너희들 덕분에 돌아오는 추석에 나는 특별 생방송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잡아넣든 뭐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방송을 계속할 거야. 그 다음 너희들이 혹시 나의 목숨을 뺏어간다면 땡큐해. 그땐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너희들 모든 놈들의 이 베개머리에 밤마다 찾아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잠이 들락말락 할 때 야! 니들 귀에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니들이 죽을 때까지 잠 못 자게 할 거야. 니들이 내 목숨을 앗아가면 나의 자유로운 영혼은 너희들 10,000명이든 50만 명이든 니들 귓가에 앉아서 잠들만 하면 소리 지르기, 그걸 계속할 생각이니까 마음대로 해봐. 세상은 두려워하는 자와 그러니까 공포를 유발하려는 게 너희들의 전술이라면 두 가지가 있어. 도망갈 거냐 아니면 분노할 거냐. 나는 분노하는 스타일이야. 원래 나는 내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거든. 나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함께 꿈을 꾸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현실을 만들어가. 그리고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걸 우린 믿어. 유재석도 노래했어. 말하는 대로. 그리고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도 있어.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 꿈 같지? 지켜봐. 누가 이기나. 물론 이 싸움은 수천억 자산을 가진 언론사와 망치 부인의 싸움이야.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방법이야. 나는 이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해. 나의 무기, 내가 가진 것은 딱 하나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을 해나갈 거야. 누가 이기나 끝에 가서 보자고.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